자,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 이제 교재는 필리핀 사건 사고 경찰 형사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28페이지가 되겠죠. 자,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핸드폰에 그 문자가 막 날아오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은 이제 영사 콜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 콜센터에서 그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데, 만약에 해외 여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링크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제 전화로, 이게 국제 전화비는 무료인데 국제 전화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1차 상담만으로 부족하면은 그때 이제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제 필리핀은 세부 분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담당하는 영사가 받으면은 또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은 현지에 있는 영사협력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인회 혹은 코리안 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영사 콜센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6개 언어로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뭐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뭐 베트남어, 러시아어, 뭐 그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영사는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는데, 대사관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사관은 그 이제 대사관 아래에 있는 것인데, 한 나라의 대사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사관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일종의 지점 같은 곳인데 여기에 영사가 근무합니다. 이 영사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있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 혹은 뭐 어떤 뭐 무역을 함에 있어서 상대 국가에 대한 어떤 뭐 신뢰 조사라든가 뭐 어떤 무역 동향이라든가,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과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자, 이런 이제 영사 중에서 사건 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입게 되는 사건 사고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사건 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외교부로 파견 나가서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나라들, 뭐 미국, 일본, 중국, 또 동남아 쪽에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 웬만한 나라에는 다 이렇게 우리 경찰 영사라고 부르죠. 이런 경찰 영사들이 경찰청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사건 사고 처리하는 뭐 원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현지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꼭 이런 경찰청에서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작은 나라들은 이제 외교관,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그런 담당 영사들이 사건 사고를 맡기도 하죠. 자, 대사관에는 이제 긴급 번호가 이 홈페이지에도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전화는 뭐 24시간 다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야간이라든가 휴일에가 문제죠. 이때는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당직을 정해서 보통 일주일씩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만 받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1차적으로 상담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담당 영사가 통화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담당 영사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사관에서 받는 혹은 영사관에서 받는 이 긴급 전화는 특히 이제 야간이나 휴일인 경우에 그 대사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전화만 돌려놓고서 자기 집에서 혹은 뭐 휴일 같으면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급할 때 전화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뭐 새벽 2시에 3시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는 진짜 긴급한 것 말고는 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교부 영사 콜센터는 24시간 말짱말짱하게 눈을 또릿또릿하게 떠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지만 대사관의 긴급 전화는 그렇지 않다. 또 때로는 이 대사관에서 이 당직자가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해야겠죠. 그다음 이제 코리안 데스크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만 있습니다. 요건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뭐 필리핀은 제가 담당을 할 것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그 한인 사건 사고만 담당하는 경찰청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업무 데스크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 경찰청에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직접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경찰관이 파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베트남 경찰청 안에는 한국 사건 사고만 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사협력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영사협력원은 이제 그 나라의 교민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오래 거주를 했던 교민이고 또 사건 사고 업무에 대해서 나름 좀 경험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외교부에서 한 $3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뭐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뭐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것인데 이제 거의 이분들의 그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다른 우리나라에 좁지만 그죠? 필리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의 3배는 되거든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한쪽에 한 뭐 지방에 그런 데서 사건 사고가 났단 말이죠. 사람이 뭐 사망을 했거나 구속이 되었다. 그러면 영사가 바로 달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이 영사협력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먼저 가서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필요한 좀 지시를 하면은 그 영사협력원이 영사 업무를 대신해서 현지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영사도 이 영사 협력을 통해서 뭔가 업무 처리를 할 것이고, 우리도 이 영사를 통해서 이 영사 협력원의 연락처를 좀 받아서 좀 중요하고 좀 자세한 정보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또 이 장례라든가 그 경찰로부터 이 시신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례 절차는 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뭐 이런 자세한 것들을 조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에 보면은 그 안에 여러 이제 파트의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사건 사고 담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한인회에서도 나가서 현지에서 어떤 초동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인회에 이 담당자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또 그 상황을 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발생이 되면은 사건이 발생하면은 우선 영사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영사를 도와주는 영사협력원 또 한인회의 사건 사고 담당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뭐 필요하면 또 바로 현지에 있는 경찰서로 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지 언어만 된다면은 담당 형사로부터 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사고에는 뭐 자연사, 병사, 사고사, 자살, 타살 이렇게 대략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사나 병사 같은 경우는 그 현지에서 오래 거주한 교민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뭐 관광객이라든가 단기 체류자 같으면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국내로 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현지에서 치료받다가는 뭐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고사가 있고 자살, 타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자연사라든가 사고사, 자살, 타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변사라고 하죠. 변사. 이렇게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을 해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가 않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은 이런 변사 사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죠. 경찰이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사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자, 보면은 이제 그런 사건 통계를 보면은 대략 필리핀 같은 경우에 살인이 10건 정도 1년에,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뭐 한 두세 건밖에 일어나지 않고, 자살이 15건, 사고사가 한 15건. 자, 이것만 보면 한 40건 정도가 우리 대사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지에 뭐 지인이라든가 어떤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영사가 개입을 해서 이 장례까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신원 확인, 자, 이런 것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자, 현장 방문. 그래서 이제 영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선 이제 타살 의심이 있는 사건, 이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무조건 영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건을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살이라든가 사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살인 사건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현장이 멀고 하면은 이게 뭐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이 대사관 내에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 한인회 혹은 영사협력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고 또 장례까지도 이분들에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사망 사건의 영사가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사가 현장에 갔을 때 둘러보는 장소를 보면은 우선 사망한 장소를 보겠죠. 그러니까 길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변사 사건 같으면 이제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있으니까 또 경찰서를 방문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이제 장의사에 보통 보관이 되어 있겠죠. 뭐 병원의 안치소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피해자의 집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를 가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서류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나서 경위를 듣고 초동 보고서 등 서류를 확보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유족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게 보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서류 같은 것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공식적인 서류를 이제 발급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신은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지정해둔 그 장의사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부검을 해야 되면은 장의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의사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좀 규모가 큽니다. 크고 이제 거의 뭐 장례식장을 겸한 장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 이제 교민의 그 시신 말고도 다른 또 시신도 함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시친 그 안치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뭐 관습상 다 이렇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인바밍,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신 그 안치소를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뭐 몇 개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방부 처리를 하죠.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유족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새벽에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는 시간대가 많아서 새벽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바로 유족들은 시신부터 보고 싶죠. 그러면은 이제 장의사 쪽에서 문을 열어둬야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몇 시쯤에 도착이 되니까 그때 좀 시신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제 장의사 혹은 뭐 장례식장은 그 24시간 뭐 체제이기 때문에 뭐 새벽 3시간, 4시간 우리가 가서 좀 보겠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예약만 돼 있으면 충분히 나와서 시신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해자 집을 또 가볼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유족 입장에서는 뭐 호텔이 됐든 또 단기로 거주하고 있던 그 렌트한 집이든 가서 이제 봐서 짐도 좀 챙겨와야 되잖아요. 짐도 챙겨오고 뭐 컴퓨터나 휴대폰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와야 되니까 가보자 하고 해야 되고 갈 때는 이제 어쨌든 통역이 되고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이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렌트를 했던 뭐 그런 경우고 이 문은 잠겨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절차를 보면은 필리핀 경찰하고 함께 가는 것 같으면 경찰이 미리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가서 볼 수가 있고,
혹은 뭐 다이렉트로 가면은 주인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나오라고 해서 그 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유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월세 보증금이 있어요.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또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더 장기 계약이 되어 있겠지만 갑자기 사망한 이런 경우는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또 이 계약서에 보면은 그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죠? 중개를 좀 찾아서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아무튼 월세 보증금도 이렇게 뭐 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가족들이 현재 가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족들은 이제 자기들 가족 회의를 통해서 누가 대표로 현지를 갈 것인지를 정하겠죠.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사람들이 여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줄 필요가 있고, 또 가끔은 뭐 필리핀을 비롯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 여권 만료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입국할 때 입국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규정은 삭제가 되었지만은 또 다른 동남아 국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항공권을 왕복권으로 끊지 않고 이렇게 이제 편도를 끊어버리면 너 혹시 그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우리는 단계만 있다가 올 거니까 왕복권으로 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그 인천공항에 가면은 이제 영사민원 서비스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서 긴급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 시간이 딱 그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2시간 전에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 4시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사민원 서비스 센터에서 한 2시간 동안 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여권을. 그러니까 이 여권은 이제 단수 여권이라고 부르는데, 단수란 것은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해외 나갈 때 한 번 쓰고 들어오면 그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복수 여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권은 만들려면 일주일 걸리는데 그건 전자 여권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자 여권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구식으로 만들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긴급하게 만들어내는 여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천공항 말고도 이제 관할 시청 여권과에 가더라도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긴급 여권을. 요것도 비교적 빨리는 나오지만 그래도 하루 이상은 좀 하루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또 받아야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 그 영사 서비스 센터 인천공항에 가면은 공항에서는 이제 이분이 나가는 게 긴급한 사유다는 게 이제 해당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발급을 해주게 돼 있고, 또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아까 그 영사민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뭐 사진을 준비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로 이제 사진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혹시 또 서류 같은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갈 때 또 준비 사항을 보면은 그 현지에서 화장을 해서 유골만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시신 자체를 윤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유골만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신으로 운구를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서 또 화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비용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신을 운구할 때는 비용이 얼마큼 들고 시간이 얼마큼 드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운구한다고 하면은 현지에서는 그 운구를 위한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문 업체는 이제 만약에 대한항공을 이용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요구하는 그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 이제 그런 규격에 맞는 관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박스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박스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 항공 스케줄하고도 맞춰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 뭐죠, 인바밍, 그러니까 방부 처리한 다음에 관도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완전히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운구함에 있어서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비용 같은 거, 비용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이 근처 같으면은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 뭐 중국 근처 같으면 거의 한 1,000만 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설명해주면 이게 시신을 운구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제 화상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도 뭐 여러 건의 사망 사건을 필리핀에서 한 4년 동안 했지만 그때 시신을 운구한 경우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얼마큼 걸릴 것이냐.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일 하루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거의 한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도착한 첫날에 먼저 장의사 들러서 시신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장의사하고 이제 관을 구입할 건지 또 수의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수의는 우리 국내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를 미리 이제 우리 일반적인 수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판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평소에 그 본인이 입던 옷을 가지고 와도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도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위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굳이 뭐 수위가 아니고 양복이라든가 뭐 여성 같으면 깔끔한 뭐 한복이라든가 집에 있는 것 뭐 그렇게 가져가도 문제는 없어요. 또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화장도, 현지 뭐 필리핀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화장터가 이렇게 멀리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시내도 있고 상당히 이제 화장터도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약을 하면 내일 거의 화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화장도 일정도 정하고 해서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화장하고, 화장하는 것은 뭐 여기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오후에 장의사가 시청에 들러가지고 화장 증명서 같은 거죠. 그런 서류를 이렇게 이제 시청에 갖다 주면 시청에서 화장 증명서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골이 나오면 유골을 또 국내에 반입을 해야 되니까 유골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허가서 같은 것을 또 주는 거죠. 그런 이제 관련 서류를 모두 현지 장의사가 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뭐 함께 가서 떼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지 장의사가 다 해준다. 서류 정리는. 그래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망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망 증명서 또는 금시 필증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의사 검안서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류만 원본으로 해서 또 여러 우리가 또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7배에서 10부 정도 이렇게 원본으로 이렇게 딱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원본 또 받으려면 그 해외로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 그렇게 받아와야겠죠. 그렇게 장의사한테 하면 이렇게 이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유고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화장했다는 화장 증명서 그리고 이제 이동 허가서 같은 이런 것들도 가능한 이제 그런 것도 원본으로 받아야겠죠. 원본으로 몇 부 받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장의사를 통해서 서류가 확보가 되면은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해외에서 준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번역을 해서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 들러서 공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요러려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뭐 하루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정 받으려면 또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번역을 해서 그걸 공정을 받아야 되니까 뭐 꼭 대사관에서 이렇게 공정 안 하더라도 일단 원본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공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청하고 사이에 거리도 잘 이렇게 측정을 해서 대사관에 가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계산을 넣고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 나중에 안 되면은 뭐 현지에서 공정을 해서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으면 또 부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국에서 공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출국을 위해서는 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평일이 하루 들어가 있어야 보통 시청에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시청은 뭐 주말에는 이렇게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휴일 말고 분명히 평일인데도 그 현지 공휴일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잘 체크를 해둬야 우리가 이제 호텔 예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전체 일정을 짤 때 중간에 공휴일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걸 또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유족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시신을 운구한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수의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망자하고 유족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밑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영문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영문으로 뽑으면 이건 그대로 이렇게 입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민등록등본 안에 있는 가족 같으면 영문으로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가족 관계부를 이렇게 인출을 해야겠죠.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또 번역을 해서 대사관 공정을 받아서 병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고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경찰이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시신이 장의사한테 바로 가 있으면은, 장의사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민간 업체니까 또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도 뭐 입장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건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의사 이쪽에서도 시신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니까 뭐 그런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하려면 사전에 이제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이제 가족관계부를 프린트해서, 요거를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은 대사관에 가서, 현지 대사관에 가서 번역을 해서 공정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고 공정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튼 그게 좀 빠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국에서 번역해서 공정, 이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장의사가 있는데, 현지 장의사를 말하는 거죠.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망한 지 한 2, 3일 정도 되는 때에 이제 유족들이 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사건하고 관계되어 버리면 경찰의 어떤 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고, 그게 한 2주 정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이제 경찰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들어갔을 때는 곧바로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일정들을 이제 현지 영사라든가 또 뭐 한연의 영사 협력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해둘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스케줄을 잘 잡아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그 염습할 때 염습 그 다이 있잖아요. 그죠? 시신대. 그것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건 사고하고 관계되면은 뭐 부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찰이 확인을 한다든지 의사가 본다든지 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나체로 이렇게 옷 속옷을 다 벗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발가벗긴 상태에서 여자가 남자건 그 시신 다이 위에 있고 그 위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족이 딱 가서 천을 딱 걷었는데 뭐 차가운 곳에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엄청나게 우십니다. 슬프죠. 서운하죠.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죠, 냉장고. 냉동고는 아니고. 이런 곳에 넣어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게 또 비용이 비쌉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전기세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이제 냉장고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방부제를 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놓고, 장례식 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고,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비는 어쨌든 이제 그게 안치된 비용이 필요하고, 또 장의사가 나름대로 뭔가 좀 한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화장터로 옮겼다면은 또 화장한 비용도 보통은 장의사가 먼저 선집을 하고 우리는 장의사에게 일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많죠. 이제 그런 비용,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인바밍,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피를 뽑아내고 거기에 포르말린을 주입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의사에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이런 일을 하는 장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좀 약간 거품이 있죠, 그죠? 약간 뻥튀기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경찰이 어떤 뭐 특정 장애사에 맡겼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뭐 그 경찰한테 어떤 사례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분은 그 좀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다른 장애사로 시신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관한 그 비용하고
그리고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은 시신 안 준다. 돈 안 주면 시신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랑 또 싸게 주는 장의사 비용이랑 계산해 보면은 뭐 비슷한 거예요. 참 이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보면은 만약에 현지인들이 똑같은 업체에서 화장을 한다면은, 자 마닐라에서 그 8만 페소 이 정도 되지만 외국인한테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외국인한테는 두 배인 16만 페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0달러 정도를 부른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죠? 뭐 장례 비용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또 지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지의 비용에 비하면 뭐 더블로 내는 겁니다. 이걸 한번 깎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외국인이고, 니네들 빨리 가야 되잖아. 나하고 그러면 계속 가격 때문에 실랑이 할래? 이거죠. 배짱 튕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돈을 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우리 유족들도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장례 비용을, 과거에는 이 카드가 되는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금을 또 줘야 돼요. 카드 되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후진국들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현지 화폐를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이득이고 이게 편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지 화폐로 큰 돈을 바꾸려면 돈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위는 뭐 한국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평소에 입던 옷으로 해도 되고, 뭐 우리가 수위를 또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관은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 그러면 관을 구입 안 하고도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케이스 안에 시신을 넣은 다음에 화장터 가서 이제 고인만 꺼내서 바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을 불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좀 세이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현지 사정을 잘 보고서 이렇게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관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입관식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터 같으면은 이게 충분히 화장로가 커서 관하고 채로 들어가는데, 제가 좀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아마 관이 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화장로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이 안 들어가는 상태 같으면 고인을 꺼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입관식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입관을 했다가 또 결관을 해서 이동하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전부 다 현지의 좀 관습에 좀 맞출 필요는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보긴 봤지만, 아니 뭐 결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그죠? 뭐 입관하는 것도 안 봤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담는 그 유골함이 있죠. 자, 유골함을 한 번은 현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한국에 이제 그 납골당에 들어가는데 그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종을 구입했는데 다시 깨버리고 새로 또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지에서 이 유골함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만약에 유골함을 안 가져갔다면 그냥 가장 값싼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유골함을 구입하는 게 낫고, 그때 이제 우리는 유골함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미리 유골함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유골을 담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이제 뭐 사고사라든가 자살 같은 경우에 부검을 대부분 해요.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의사만 확보가 되면은 또 금방 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아주 뭐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이 부검에 대해서는 뭐 2번 죽인다고 해서 유족이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유족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부검을 안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또 부검을 함에 따라서 사인이 분명하게 나오고, 또 부검한 결과를 가지고 보험 처리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족이 부검을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유족이 이제 확실하게 뭐 자연사처럼 확실하게 이 사망 원인을 알고 있고 반대를 하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뭐 그렇게 확실한 경우라면 잘 설명을 하면 100%다 변사라고 해서 100%다 부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장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자꾸 어떤 뭐 작은 팁 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뭐 어디 이동할 때 운전수한테 팁을 주기도 하고 또 의사가 부검 왔을 때도 부검하고 갈 때 뭐 또 의사한테도 차변을 하라고 또 조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잔잔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족들은 경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유족에 코치를 해서 그렇게 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또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지인, 자, 운전하는 사람들, 또 장애사에 고용된 사람들, 경찰관, 뭐 부검이, 자, 이런 사람들도 뭐 그 나라 관습에 따라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부검을 그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의사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이 부검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부검이가 그 사망 원인을 적어주죠. 그랬을 때, 자, 요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의학연수를 왔던 한 사람이 호텔에 사망했는데, 부검이가 사망 원인을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처음에 기재를 했습니다.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를 한 거죠. 근데 실제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대, 그죠? 그죠? 뇌가 막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구토에 의한 질식사 같으면 약간 사고사로 분류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뇌졸중은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험금이 상당히 차이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좀 더 타려고 이 사망자 형이 이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이제 진단서를 좀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뇌물을 준 거죠. 뇌물을 주고 허위로 바꿨어요. 그때 뭐 사망자 형이 영어가 잘 됐겠습니까? 누구한테 분명히 통역을 시켜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한국에서 이게 사건이 된 겁니다. 사건이 돼서 한국의 보험사가 고소를 하고 해서 실제 부검이 했던 이 부검이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뭐 정인으로 이렇게 신문도 하고 막 그렇게 사건이 크게 됐어요. 그게 돼가지고 결국 보험 사기죄가 적용이 되어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떨어졌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죠? 만약에 통역했던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런 것에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가담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지 교민이 뭐 그렇게 통역을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한 것으로 이렇게 뒤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보험은 많이 타냈겠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져서 이것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국할 때는 이제 그 유골함은 화물칸이 아닌 기내에 반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내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서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이제 유골은 그 아주 고온으로 이렇게 이미 화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병균이라든가 세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골함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찝찝하게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기내로 당연히 반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인을 시신으로 이렇게 그렇게 운구할 때는 국내로 운구할 때는 당연히 화물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 발급된 서류는 유골 반출에 필요하고 또 사망 신고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죠. 이제 Certificate of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용어이든지 간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든 이 사망 증명서는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으로 여러 장을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겠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유골을 해외로 이렇게 반출해도 좋다는 이런 반출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이 화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장의사가 발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화장터에서 그죠? 이렇게 발행을 했겠죠. 그리고 장의사가 대리해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받아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본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망 신고를 이렇게 국내에서 해도 되지만 다른 또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이 원본을 가져가면은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데도 제출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런 모든 서류는 장의사가 대행해서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신을 그대로 운구를 할 때는 이제 방부 처리해야 되고, 관에 넣고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각 항공사가 요구하는 그 틀에 맞게 이제 관도 제작이 돼야 되지만은 그 바깥쪽에 이제 목재로 이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틀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서류들이 필요하죠. 뭐 사망 증명서, 반출허 가서 방부 처리 증명서, 인바밍 스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검역 증명서, 코런틴.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용무자 처리. 자, 이런 것은 뭐 필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례를 하는 방식, 절차,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 자,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쩌면은 나라가 큰 나라 같으면 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또 중국 이렇게 각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수시로 그 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장례 절차를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고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계속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개락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게시를 하고 이렇게 또 관심도 끌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게 꾸준한 연구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가는 것, 뭐, 그게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서 이제 입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지에 맞는 입관 절차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또 이 입관 전문가들을 뭐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그런 절차를 좀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